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투자 격언 중에 공포의 사고 탐욕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고, 남들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가 자산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투자 격언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공포 상황에서 도망치려 하기 때문이죠. 지난주 금요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했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장중 3%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중동 사태가 더 이상 확전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증시는 낙폭을 절반 가까이 만회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도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국의 개미 투자자만 큰 피해를 봤다는 웃을 수만은 없는 말도 나왔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누군가는 가격을 낮춰가면서 빨리 처분해버리고, 누군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렴한 가격에 취득합니다. 1930년생인 워런 버핏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당시 일이 없었던 아버지가 집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태어날 수 있었다면서 태생적으로 공포 국면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기질이 다르겠지만 전 세계 뉴스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뒤섞인 자본시장에서만큼은 공포를 담대하게 마주하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 아침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이번 주까지 특별히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선물을 보내드려야죠. 서울의 미니 둔촌 주공이라고도 불리면서 100대 1에 가까운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한 아파트에서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분양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서 높았고요. 분양 이후 입주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잔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다는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물량들이 줄줄이 시장에 나오면서 준공 후 미분양이 더 늘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골조 등 공정이 거의 완성된 아파트를 확인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그 반대는 선분양이죠.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6356님이 눈치 빨리 채시고 빛의 속도로 정답을 보내셨네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도 푸짐한 상품이 계속 나갑니다. 커피 쿠폰도 1+1으로 나가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이고, 1011님이 준공 후 분양이라고. 요걸 좀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한숨이 후. 하여튼 분양은 분양입니다만. 자, 오늘의 경제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먼저 어예진 소장부터요. 네, 지난해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졌는데 이 얘기 해보고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완주 기자는요. 네, 삼성의 임원들이 주말 중에 하루 출근, 주 6일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삼성 내 외부에서도 엇갈린 시선이 나오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고요. 수요일부터 대중교통 할인카드인 K패스가 발급이 됩니다. 이 K패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혜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근로자들의 연봉, 네. 평균이 좀 상징적인 숫자를 넘어섰네요. 네, 지난해 그 초과 급여를 포함한 상용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연봉이 5,05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월급을 연간으로 환산한 건데요. 기본급하고 성과급 등의 특별 급여만 따졌을 때는 4,780만 원. 네. 근데 여기에 초과 근무 수당까지 더하면 5,050만 원인데 이게 사상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 업종에서 8,700만 원대로 평균 가장 연봉이 높았고요. 역시 금융업종. 네, 숙박 음식점이 3천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두 업종 간의 격차를 따지면 한 5,600만 원 정도 되면서 차이가 나죠. 근데 두 업종 간의 임금 인상률로만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오히려 또 정반대예요. 숙박 음식업점이 6.9%로 업종들 중에 가장 많이 올랐고 금융보험업이 0.1% 올라서 가장 낮게 오른 업종이 됐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는 평균 4,300만 원, 300인 이상 기업은 7천만 원으로 한 2,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더 심화되는 모습이 됐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사이에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인상률만 놓고 보면 숙박 음식점업이 제일 또 많이 올랐고, 네. 또 여기는 영세하신 분들이 또 사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임금인 분들이 많아서 높아지면 또 근로자에겐 좋긴 한데 또 영세 사업자들에겐 또 부담이 되고요. 전반적인 임금 상승률은 어때요? 기본 급여만 놓고 보면 3.8%가 오른 셈인데 이 성과급 등의 그 특별급여액이라고 하죠. 특별급여액이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2.9% 줄면서 전체로 봤을 때는 임금 인상률이 2.8%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해인 2022년이 5.2%가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좀 줄었죠. 근데 이거는 그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좀 기업 실적 악화가 좀 임금 인상 발목을 좀 잡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들은 근로자의 실제 노동 시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은 근데 이걸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더 크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은 더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사실 최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물가만 오르고 내 월급은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인데 임금 인상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였으니까 체감은 사실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회사가 적자인데 네. 너무 큰 보수를 챙겨가는 사람들, 특히 뭐라 해야 될까, 좀 대주주들, 네. 그런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네, 재벌닷컴이 2023 회계연도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회사에서 1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오너 및 전문 경영인 28명이나 된다. 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냈는데도 보수가 늘거나 고액 보수를 받아갔다는 지적을 하려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뉴스에서 언급된 통계 자체는 네. 오류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우선 주주 배당과 이사회 이사들의 보수를 좀 혼동한 것 같다는 건데요. 적자가 발생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적자니까 이사회 경영진의 급여를 깎는 건 직원의 월급을 깎아야 된다. 이런 주장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급여와 배당은 다른 건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의 성과가 나쁘고 그게 만약에 경영진의 경영 실책이라면 급여를 줄일 게 아니라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사회 멤버를 그냥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적자의 원인이 그 전에 이제 경영의 원인인지 아니면 뭐 시황이나 전반적인 경기에 있는지도 사실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게 동종업계가 그래서 다 그런지 아니면 이 회사만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계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그 기업의 적자 여부라는 게
그 해 연말까지 쭉 1년 동안 사업을 다 해보고 그 다음 해에 3월이나 돼야 사업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 재벌닷컴도 그 사업 보고서를 보고 한 건데 그 급여라는 거는 사실 아시겠지만 사업 연도가 시작되는 1월 전에 네. 보통 이제 먼저 결정이 되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같이 놓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쭉 연봉 협상을 다 해놓고 한 8월쯤 돼서 이거 올해 왠지 적자일 것 같은데 월급을 다시 줄이자. 받아가지 마. 반납해. 이렇게 해야 이게 지금 이 통계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못난 경영자들을 좀 분간해서 혼내주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론이 이 대기업 경영진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왜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고 혹시 뭐 출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기업 경영자분들이 계시면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덧붙여봤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급여, 성과급이 아니라 진짜 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것도 장기 인센티브로 가야 하는 그런 방향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삼성 계열사 임원들이 주 6일 출근을 시작했다고요? 예,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임원들은 기존에도 주 6일제를 시행해 왔는데요. 지난 주말부터는 삼성전기, 삼성 SDI 등 다른 계열사 임원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출근하기로 공식화를 한 겁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비상경영의 하나로 임원들의 근무 강도를 높이는 건데요. 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도 휴일 근무에 대한 규정도 따로 없어서 이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전혀 없고요. 또 삼성 계열사 임원의 경우 주 6일제를 두고 재계에서도 특별할 것은 없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이 공식화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기업들도 임원들은 주말 출근을 자주 해왔다는 겁니다. 이 임원은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대신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죠. 언제든 회사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말 근무, 추가 근무는 종전에도 자발적으로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 재계 서열 2위인 SK도 20년 만에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토요 사장단 회의를 부활해서 지난 2월부터 격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만큼 이 대기업들도 위기 상황이라는 것고 또 비상경영을 또 시행하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일반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 일부 MG 직원들의 경우 임원들의 주말 출근이 일반 직원들에게도 이 불똥이 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마친 임원이 직원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임원들이 일하는 경우에 부장, 과장 등 하위 직원들이 이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삼성은 직원들의 주말 출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주 6일 일하는 임원의 모습을 보면서 향후 임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포기하거나 이 경직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말에 전화를 하면은 이게 괴롭힘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반면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이나 임원들이 주말에 출근을 하든 일을 하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압박이 된다라는 반응도 있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임원들이 주말에 출근하든 안 하든 또 이렇게 또 나뉘네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해외랑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을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어디서 일하든 언제 일하든 결과가 좋으면 성과로 보상하고 결과가 나쁘면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스스로 초과근무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하지만 삼성 임원들은 제조업 위주인 삼성과 이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단순 비교는 좀 맞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간 협업과 긴밀한 소통이 필수라서 네. 이 대면 회의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전문가들의 시선도 엇갈렸는데요. 현재 삼성이 처한 위기를 고려하면 임원들의 주말 출근은 시도해 볼만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이 본질적인 혁신이 없이 군기잡기식 비상경영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삼성은 2012년이었나요? 그때부터도 전 임원 6시 30분 출근을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한 또 비상 상황이었었고 약 한 5년 정도 시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을 또 타개했다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시기가 한 12년 흐른 지금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네. 내년 예산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재정 건전성 그리고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라는 이 숙제가 두 가지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일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 토론회를 열고 뭐 굵직한 투자 계획과 신규 사업들을 제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수도권 GTX 뭐 연장 있고 철도 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근데 정부 안팎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최소 30조 원 가량의 재원이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정 건전성을 정책 기조로 삼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마냥 이걸 위해서 재원을 계속 늘리기는 또 어렵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관리 재정 적자가 87조 원에 달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기존 사업 가운데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잘 찾아서 걷어내는 작업에 좀 무게를 둘 계획입니다. 많이 걷어내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채워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저출산처럼 부처별로 중복되는 정책 사업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아서 지출 효율화를 하는 방안도 시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한편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는 2%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또 물가가 좀 상황이 여러모로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또 높지는 않다 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물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우리나라 특히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이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이 6.95%로 OECD 평균인 5.3%보다 높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순위로 쭉 따져보면 35개 OECD 회원국 중에 튀르키예와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습니다. 근데 튀르키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워낙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률 뭐 한 70%대 이런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7.5%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다는 거죠. 네. 전 세계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는 2022년 2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급상승을 했는데 전쟁 전까지만 해도 5% 수준을 밑돌던 OECD 평균 식품 물가가 이제 전쟁 이후로는 저마다 거의 두 자리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같이 올랐는데 최근에 식품 물가는 OECD하고 한국하고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OECD 식품 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치솟은 것은 사과, 배 등의 이제 과일류의 급등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충돌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흐름도 소비자 물가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고환율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재료 가격을 좀 끌어올려서 가공식품 물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 부총리 말처럼 좀 하반기 물가가 안정화되려면 지금 여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77원대까지 한 1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안정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에도 1370원대도 사실은 높긴 높죠.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대중교통 할인카드 K패스 이거 저희도 예고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출시가 되나 봅니다. 예, K패스는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면 캐시백을 해주는 전국 단위 교통카드인데요.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농협, 국민, BC카드, 삼성, 신한 등 총 10개의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K패스를 발급받고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 달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시 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이 가능하고 뭐 직장인이나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 환급해 줍니다. 이 카드사에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발급받는 카드사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기존에 있었단 말이죠. 알뜰 교통카드랑 이번에 나오는 K패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K패스는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 서비스 혜택을 강화해서 네.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마일리지를 최대 30%까지 환급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다만 이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과 후에 출발과 도착을 기록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불편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K패스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출발 도착 기록할 필요 없이 사용만 하면 되고 혜택 범위도 소득에 따라서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오늘 6월까지 알뜰 교통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K패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신규 회원 가입의 경우에는 각각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 가입 절차도 맞춰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쓰시던 분들은 앱에 들어가서 나는 K패스로 바꿀래요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헷갈리는 게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 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야, 이제는 3개를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서울시에 기후동행 카드가 있고 뭐 경기도에도 경기 카드가 있는데 일단 서울시와 기후동행 카드 비교를 해드리면 기후동행 카드는 월 65,000원 정액을 내면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물론 뭐 따릉이, 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막 OTT처럼 뭔가 정액을 내면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빼면은 월 62,000원, 3,000원이 할인되고요. 이 서울로 지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생활 반경이 서울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큰 거고요.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한 겁니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 예, 반면에 K패스는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S나 광역버스 이용 금액도 다 합쳐서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뭐 저처럼 경기도권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K패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말 부부처럼 생활권이 다른 장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K패스가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많지 않다면 서울에 살아도 K패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가 월 7만 원인 서울에 사는 사람의 경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8,000원이 절약이 되거든요. 네. 근데 K패스 같은 경우에는 비율 20%가 할인되기 때문에 이 1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000원에 근접한 금액을 사용하는 서울에 사는 사람도 K패스를 이용하는 게 할인 범위가 더 큽니다. 그 월간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이거는 좀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일단 명칭 자체도 많은 분들이 복잡하다고 지금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서울은 기후동행카드, 전국적인 건 K패스. 이거 그냥 서울패스, 전국패스 이름 참 직관적이고 좋을 텐데 이런 거 좀 서로 지자체 간에 합의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헷갈립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288님이 경제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꼭 뽑히기를 빌면서 1년 내내 보내고 있네요. 이제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288님 고맙습니다. 1년 내내 보내주셨는데 이제 봤어요.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와가지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분양을 하고 입주자들이 낸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선분양이라고 하죠. 근데 반대로 먼저 공사를 한 뒤에 분양하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세 글자인데요. 앞자가 다르죠. 선분양은 실물을 보지 못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보수라든지 건설사의 부도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완공 전까지 분양 대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라는 시기적인 좀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 분양 제도는 비교적 분양가가 높아지고 짧은 기간 안에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단점도 있는데 아파트 품질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주변 시설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선 분양의 반대말, 이 세 글자 분양 방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쉽죠? 예. 3288님,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저도 알바하고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보내주셨고요. 0580님이 오랜만에 정답 보내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분양을 선호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선 분양을 선호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9812님이 매일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사무실에서요. 라고. 이야, 운전하면서도 들어주시고 사무실 들어가서도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3773님은요. 우리나라 청약제도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선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봤는데 아파트를 보고 청약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아파트를 보지도 못한 채 청약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건설사가 갑, 고객이 을인 입장인 것 같아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변에 무인 점포, 무인 가게 정말 많아지고 있죠. 소방청 지난해 3월 기준으로요. 국내 무인 점포가 6,3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냥 먹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문구점포, 꽃가게, 반려동물 용품점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다뤄보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인 점포 좀 다녀보셨어요? 한 번 이용해 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갔을 때 되게 낯설더라고요. 네네. 아직 저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많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직원이 없으니까 이거 슬쩍 물건을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 계세요. 계산 안 하고.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절도죄가 되겠죠. 예, 절도죄 해당됩니다. 절도죄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때 네. 이제 해당되는데요. 불법 영득 의사 좀 말이 이상한데 타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인데요. 근데 이 절도죄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의할 것은 여러 명이 함께 물건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죄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고요. 또 일반 절도죄에 비해서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으면 판사님이 형량 내리실 때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면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인 점포 내에 설치된 현금 보관한 덮개를 뜯어서 돈을 빼가는 행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럴 때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네. 민사상으로도 기계 수리비 그리고 이렇게 기계가 망가졌으니까 영업을 못했잖아요. 휴업 손해비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판사님께 형량을 구해야 된다. 가해자가 형량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훔쳐간 돈 이상의 수리비, 휴업 손해비까지 모두 지급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작정하고 털어간 거니까 네. 무거운 처벌을 또 해야겠죠. 그런데 나는 분명히 계산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카드 전산상에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깜빡하고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제 도중에 에러가 나거나 계산착오로 한두 개의 품목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 실수냐 아니면 에러의 문제냐 정말 결제를 안 하려는 고의가 있었냐라는 문제가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상품을 사면서 한 개 상품에 대해서는 결제를 깜빡하고 나왔다. 요거는 형사 문제는 아니고 민사상으로 한 개의 물건값만 더 내면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30개의 품목을 결제하면서 12개 정도만 계산을 하고 18개는 계산 안 하고 나왔다. 이건 누가 봐도 18개는 계산 안 하고 나오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여줄 것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렸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그 당시에 결제 능력도 충분했고 결제할 의사도 충분했는데 실수였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줘야 할 거예요.
네, 요게 좀 최근 관련된 요 결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인데요. 무인 매장의 상품에서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네.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일단 합의가 되었고 죄가 가볍고 이러면은 검찰선에서 기소를 안 하고 용서를 해주는 처분이에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수로 계산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사건 당시에 뭐 얼굴을 가리고 있지도 않았고 상품을 계산대에 스캔을 했고 그리고 매장 방문 전에 커피를 산 곳에 있어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을 했다. 뭐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의가 없었다라는 걸 본인이 또 입증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이건 힘든 일이 또 될 수도 있겠어요. 반대로 요즘에는 CCTV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일부 업주가 이 범인이라고 표현을 해선 좀 그런데 결제 안 한 사람을 딱 찾은 네네. 거죠. 그리고 나서 합의금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 합의금이 너무 과해서 또 논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커뮤니티에 좀 올라왔던 사례인데 무인 점포에서 6천 원치의 물건을 훔친 아이에게 네. 그 부모한테 합의금 30만 원을 요구한 업주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과하다 내지는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 정도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이게 무인정보 관련 실태조사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손해배상 관련해서 약관이 많은 곳에서는 없었고 또 그 어떤 곳에서는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로 정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또 따로 없습니다. 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절도를 범한 범인에게 선처의 조건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이 과정에서 법이 개입해서 손해배상은 얼마까지만 받아라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통상 합의금 액수는 피해 금액에다가 정신적 피해, 그러니까 위자료를 더하는 수준에서 정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한 거지 서로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된 어떤 기준을 또 딱히 제시해 주기는 어려운 네네. 거고요. 이게 참 감정 싸움이 돼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도 CCTV를 캡처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게끔 가게에 붙여놓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네. 문제가 될까요? 네. 이게 무인점포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면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가게에 붙여놓았으면은 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업주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되었습니다. 네, 이게 문방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무인 문방구 주인은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 어린 학생의 얼굴을 이제 CCTV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을 게시해서 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되어 있었고요. 오호.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으니까 업주는 이 손님에게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주에게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린 학생의 얼굴을 동네 사람들 다니는 점포 내에 게시하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를 찾고 싶었으면은 업주는 이 아이의 얼굴을 붙여놓을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업주의 첫 대응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공공연하게 이 사람을 이제 망신을 주게 됐으니 그거는 명예훼손이 맞다 해서 법원에서 30만 원의 벌금형. 또 하나가 무인점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골치 썩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막 사람들 막 들어와서 그 안에서 술을 마셔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애정행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뭐 전기를 오랫동안 충전해 놓고 간다라든지 이럴 때 업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요즘 또 커뮤니티 단골 소재가 또 진상 손님 네. 요 논란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또 차라리 안 왔으면 하는 손님이기도 하죠. 이게 무인 카페에서 2,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전동휠 1시간 30분을 충전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일부는 전기 절도당했다. 뭐 무인 점포라고 저렇게 하면 좀 선 넘었다라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전동휠은 보통 대리기사님들이 이용하는데 요 네. 배려 차원에서 그냥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형사적인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24시간 무인 점포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뭐 노숙을 한다거나 아, 뭐 야간 시간에 장기간 점거하거나 뭐
뭐 이런 뭐 물건을 어지럽히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쓰레기 투척하는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네. 이런 행위는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업무방해. 것이에요. 그래서 술판 버리고 물건 어지럽히고 뭐 이러면은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업무방해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술 기운에 이러한 행위 하시면은 형사적으로 문제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게 처벌이 무겁네요. 네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거 조금 뭐 문제가 있다. 근데 가게 주인은 안 보이고 네네. 이럴 때는 환불이나 반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만 사례들이 또 있어요. 예. 불만 사례들 좀 보면은 뭐 결제가 되지 않고 뭐 내지는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고 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뭐 판매하는 경우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영수증에 적혀져 있는 가게 번호로 전화를 해서 업주에게 상황을 알리고 예. 교환 물품은 이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종류로 받을 수 있는 거고 환급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 적힌 물품 가격 기준으로 이게 통상 적용이 돼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연락처는 또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무인 점포에 깜빡하고 신용카드를 그냥 결제 단말기에 꽂아놓고 와버릴 수도 있겠고 그 안에서 카드를 안 챙길 수도 있는데 네네. 그때 또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인 점포에 카드 놓고 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전자 매장에서 수천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무인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분실 카드를 챙겨서 전자기기 매장에서 8천만 원 정도를 결제를 한 분인데요. 일부러 무인 매장에 사람들이 카드 잘 놓고 가니까 네, 그것만 네. 노리고 찾으러 다닌 거예요. 맞습니다. 또 무인 점포만 노려서 이게 사람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서 1억 2천만 원을 쓴 일당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 모두 절도, 점유 이탈물 횡령,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부정 사용까지 더해져서 형이 매우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1억 2천 정도 쓰시면은 1억 2천만 원 플러스 알파를 더 손해배상 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죠, 범죄. 남의 카드를 완전 쓴다라는 범죄입니다. 건. 네. 또 하나가 이게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이의 갈등인데 기존 매장 옆에 무인 매장이 들어서면서 갈등이 불거진 사례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점 제한 이런 게 있는데 편의점 옆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오는 거, 또 문구점 옆에 무인 문구점 들어오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편의점 점주가 인근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를 해서 요게 인정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분양 계약 당시에 유사 업종을 제한하는 업종 제한 약정을 설정했는데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사실상 유사한 업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낸 거고요. 그 반대로 아이스크림 할인점 업주 같은 경우는 편의점과 파는 물품이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같은 업종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다퉜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심까지는 서로 업종이 다르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영업할 수 있다. 네. 대법원은 편의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아이스크림 할인점 품목과 겹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고객 같은 경우는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두 가게가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 업종 제한 특약이 있을 때 이런 게 가능하고 예를 들어 뭐 이제 한 3, 4m 떨어진 다른 건물에 있는 것에는 이런 게 좀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같은 상가 내에 있었을 때 네. 그리고 이 편의점 점주가 상가 분양 계약을 맺을 때 유사 업종은 제한한다라는 특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아침 7시 47분에 경북 칠곡군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해 경북 일부 지역에서 진도 5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9차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의 14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9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고 오늘 새벽엔 서울 서초구 2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특파원이 현지 시간 21일 7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계 짧은 동영상 앱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틱톡 측이 상명을 내고 이는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9시 4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함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펫 보험이라고 반려동물 관련 보험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이게 펫 보험이라는 게 나올 정도면 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겠죠. 네, 저는 아직까지는 키우고 있지 않은데 예. 그래도 주변에 보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많죠. 지금 통계를 보니까 반려동물 숫자가 등록된 것만 799만 마리라고 해요. 등록된 동물만. 반려동물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안 된 동물까지 합치면 더 많이 있는 거고. 그렇죠.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가 604만 가구. 가구 수로 이러니까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펫 쪽이라고 하죠. 한 1,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뭐 병원 당연히 있고요. 뭐 유치원, 놀이터, 호텔도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보험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장례 서비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사망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뭐 강아지, 고양이, 호텔부터 장례 서비스까지 또 이쪽에는 금융이 또 발달을 하면서 네. 반려동물 보험도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보험이라는 건 어떤 보장들을 해줍니까? 일단 반려동물 보험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펫 보험이라고 많이 쉽게 표현하거든요. 펫 네. 보험. 근데 보장의 내용이 우리가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려동물도 각종 질병에 걸리겠죠. 사고도 당하고 그다음에 늙으면 병도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건강보험제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아직 반려동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 부담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비도 올라가고 있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반려동물 한 마리 키우는데 평생 진료비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나온다. 뭐 이렇게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다가 병원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정가가 없죠. 그렇죠. 예. 동일한 진료를 하더라도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가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펫보험 시장이 있는데 이 펫보험들이 주로 이제 실손보험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김석현 님이 월 100만 원 이상 소비할 여력 있는 분만 펫 키우시길 해주고 맞습니다. 네. 김승희 님은 저도 펫 보험 들었어요. 유익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누구나 가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또 그리 많지 않다고요. 예, 펫보험이 실손보험 중심으로만 발달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되게 다양한 보험들이 있잖아요. 뭐 암보험도 있고 네. 질병보험도 있고 상해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펫보험은 현재 실손보험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발생한 치료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는 실비보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한 3년이나 5년 단위 갱신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비갱신형 보험이 있어서 인간이랑 비교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네 비갱신형 보험들은 일단 보험료를 내고 평생 보장받는 거지만 지금 현재 펫보험들은 갱신형으로 인해서 3년 혹은 5년 주기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형태고요. 예. 그리고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통원 치료비와 입원 치료비, 수술비 이런 보험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강아지가 병원을 갔을 때 네. 이제 입원을 할 수도 있고 통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발생한 비용들을 좀 보장하는 것이고요. 수술했을 때 수술비를 별도로 조금 더 보장해 주는 이런 보험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이 갔다가 남에게 그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네. 서로 동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타인에게 신체에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도 최근에 나와 있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해주는 이런 보험들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도 있는 거고 혹시 그 동물 MRI나 CT를 찍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에 그런 특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특약으로. 네, 그 실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MRI, CT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MRI, CT 특약을 넣으시게 되면 1회에 100만 원 정도까지 보장하는 특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실손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 금액만큼 다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것도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실손보험이 사람들도 다 한도가 있듯이 반려동물도 한도가 있는데요. 통원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상품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최대 지금 한 30만 원까지 통원비를 보장해주는 게 있고요. 30만 원 한도라고 해서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발생한 치료비를 하루에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통원을 했는데 수술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비 한도가 한 200~3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고요. 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하루에 한 3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보상받는 걸로 현재 이렇게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은 아니고 회사별로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하지만 뭐가 있냐면 연간 총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비를 많이 받아도 연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 한도를 또 더 높이려면 높일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장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치료비를 다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 70%, 100%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험을 싸게 가입하고 싶다. 그럼 네. 보장 비율을 낮추면 실제 비용이 발생했을 때 50%만 받겠다. 이러면은 이제 보장 비율을 낮지만 보험료를 싸게 가입할 수 있고 내가 다 보장받고 싶다 그러면 100% 한도로 이제 넣게 되면 다 100%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보험료는 비싸겠죠. 또 자기 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해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30만 원 나와도 5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 나머지 25만 원만 보상해달라. 이렇게 자기 부담 한도를 넣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건 가입 시에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야, 이게 입원비, 수술비 한도도 있고 보장 비율도 한도가 있고 또 연간으로도 한도가 있고 네. 다만 이것도 보험료가 또 얼마나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 또 그 한도도 변경 가능하고 그렇죠. 야, 이게 또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반려동물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된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네. 수술은 되는데 네. 시술은 안 됩니다. 아, 수술은 되고 시술은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가 뭐 스케일링 같은 거 미용이나 검진 목적으로 하는 거 안 되고요. 또 그 예방 접종에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때요? 맞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예방 접종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방 접종을 안 해서 걸리는 질병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잖아요. 예. 거기서 걸리는 예를 들면 뭐 홍역이라든가 심장 사상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보장이 안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방 접종은 그냥 생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계약일,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해는 가입 즉시 보상이 되지만 네. 질병은 30일 정도의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놓고 30일 이내에 아픈 거는 보장이 안 된다. 네. 김성현 님이 강아지 4마리 키우는데 마리당 8만 원이 기본이라서 가입을 못 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어우야. 풀로 다 하신 경우에 그런 거고요. 네. 보통 얼마나 할까요? 펫보험? 보험료가 가입 연령이라든가 그 강아지 연령, 그다음에 갱신 주기, 보장 비율 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한 3~4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3세 말티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로 기본적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품종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순종들이 조금 더 비싸고요. 혼종들이 조금 더 보험료가 쌉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있고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상승하거든요. 갱신형이니까. 만약에 이제 막 10살이 넘은 우리 반려견들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8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야. 월. 그 김승희 님이 슬개골 탈구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라고. 그 특정 견종은 슬개골 이게 뭐야? 슬개골. 네. 슬개골 탈구가 되게 잦은 견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최근에 그런 책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된 보험사를 찾아보시면 아, 그건 또 그 특약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저희가 주로 이제 강아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반려동물도 이게 보험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뭐 상품이 아주 다양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요. 반려견 중심에서 이제 반려견, 반려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만 가입 가능한 보험사도 있고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다 가입 가능한 보험사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여러 마리가 있다. 네. 그러면 또 할인도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고 문자가 지나갔네. 어떤 분이 강아지가 7살 넘어가지고 서은비 님도 10살 넘은 강아지는 안 받아준다고 네. 하는데 이게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요. 좀 일찍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가입하신 경우에는 계속 갱신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2-3살부터 가입이 아니 2-3개월부터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생후 2-3개월 이후부터. 예,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쭉 가입하셔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입한 강아지들은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0년 최대 20년까지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근데 8살 10살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가입이 안 되니까 좀 일찍 가입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네요. 그것도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영주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참 펫 보험 꼭 필요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사실 보험료만 따지면 일반 사람들이 가입한 실손보험보다 비싸요. 그리고 한도는 뭐 최대 낮고 월 보면 10만 원 좀, 넘는 것도 있다고. 예, 그럼 비싸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펫보험 드는 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저축의 목적이 아니라 보장의 목적이잖아요. 특별히 내가 이 돈 가지고 뭐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입하셔서 병에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치료비를 받는다. 이걸로 내가 무슨 뭐 일확천금을 노리겠다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펫보험도 지금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잘 서치해 보시면 좋은 보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최소한의 안전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펫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증시 좀 변동성이 커졌죠. 환율도 그렇고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에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증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